자, 성명선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12차 시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전 시간 수업을 제가 좀 빼먹었죠? 예. 자, 3학년이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들이 지금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도 해야 되고 급식 지도도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을 하나 녹화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수업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설민석 선생님 수업이었으니까 재미있게 잘 들었죠.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1시간 떼어먹었다고 좀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당시기의 조공 책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변화된 그런 중국 상황에서 이 주변국들의 성장과 교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에 제가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일원화된 것보단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중국 외에 다른 세력이 등장하면서 조공 책봉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9쪽입니다. 자,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를 거쳐서 이제 송이 건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방 지역은 유목민족인 거란, 여진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둘러싼 이제 서하, 고려, 일본, 대리, 대월 등의 이 주변국들이 각기 이제 친선과 대립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이 중국 중심의 일원적인 외교 관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방 민족의 성장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다원적 외교가 전개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북방 민족의 이원적 통치제도의 내용과 그 목적을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세기에 이제 당이 멸망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나타나서 국제 질서가 좀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5대 10국의 분열 시대가 전개가 되고, 이 북방에서는 유목민족들이 성장을 했고요. 한반도에는 고려가 건국이 되고 후삼국이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5대 10국 시대에는 황하를 중심으로 화북을 통치한 5개의 왕조와 그 외 지역을 지배했던 여러 지방 정권이 흥망을 거듭한 그런 정치적 격변기를 5대 10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지도,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5나라들이 쭉 변화하죠.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도 주변 이제 그쪽이 이제 5대가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을 10국 10개의 나라가 생겨났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북한까지, 지금의 북한 남한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까지 해서 총 10개의 나라들이 있었다. 물론 그보다 좀 더 되긴 하는데 숫자가 좀 더 되는데 이제 큰 나라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5대 중에서 이제 호주의 장수였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건국을 하고 이 5대 10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거란족이 있어서 이 거란이 이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면서 이 중원 지역의 일부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 중국의 서북 쪽에서는 서하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이 북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대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아까 얘기했죠.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일본은 9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와의 국교를 단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가 이제 쇠퇴하자마자 견당사마저 파견을 중단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에는 일본 고유의 사상과 의식을 중시하는 그런 풍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9세기와 10세기에 국풍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세기 말에는 당시 이제 집권 가문이었던 헤이시 가문과
지방 세력인 겐지 가문 간에 정권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겐지 가문이 승리를 하면서 이 겐지 가문의 수장이었던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바쿠를 수립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막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막부예요. 그래서 무사 정권이 수립이 되고요.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초대 쇼군이 됩니다. 쇼군은 본래 그 지방에 파견된 장군을 의미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무사 정권의 최고 실권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이 가마쿠라 바쿠부터 메이지 유신 일하기 직전까지 있었던 이 에도 바쿠까지 여러 차례 이제 바쿠 시대를 거쳐오는데 그때마다 이 쇼군이 최고 실권자로서 오히려 일본에서 천황보다 더 권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이 가마쿠라 바쿠도 대외관계에는 좀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민간교역이라든지 문화교류는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좀 지도 아래쪽을 좀 보실까요? 예, 베트남 북부 지역을 좀 볼 텐데,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는 이 비해 쪽, 베트남 쪽입니다. 비해 쪽이 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 리 왕조를 성립을 하고요. 나라 이름을 대월, 나이비엣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윈낭 지역에서는 이 불교 국가인 대리국이 성립이 돼서 이 대월과 경쟁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쓰는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돌 있죠. 그 흰색 돌인데 그 검은색 그 점같이 막 딱딱 찍힌 그런 돌이요. 주로 이제 바닥에 깔리거나 아니면 좋은 상 이런데 상판에 좀 쓰이는데 이런 대리석이 이제 여기에서 많이 생산이 돼서 이 대리에서 만들어진 돌이다 해서 대리석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10세기 이후에는 송, 고려, 거란 등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 사절을 파견하고 교역을 하면서 아주 다원적인 국제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특정 강대국을 중심으로 조공채공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각자 이익에 따라서 어떤 나라와는 손을 잡고 어떤 나라와는 대립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국제질서가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각국의 군사적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서 좀 불안정했죠. 거란과 송이 그랬고 그다음에 고려도 거란과 좀 대립관계에 있었고요. 대월과 대리도 대립했고 송과 서하도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주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가마쿠라 바쿠를 처음으로 만들고 초대 쇼군으로 자리 잡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진을 자꾸 보다 보면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어서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읍 샘골 어린이집에 우리 희망반 정태영 어린이인데 머리 깎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깎으려면 이렇게 핸드폰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 잡고 머리 깎으려고 머리에 이렇게 집게 딱딱딱 찍고 이발 가운은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수건 같은 거 그렇게 덮어줬는데 마치 모습이 일본 이 무사들이 이렇게 입은 옷들처럼 생겨가지고 비슷해 보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요. 초상권 이런 거 일단은 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초상권 문제가 되면 얘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었습니다. 네. 자, 교과서는 60쪽입니다. 10세기에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거란족이었습니다. 이 거란족은 이 랴오강 상류인 이 시라머랭강 유역에서 살았었는데요. 이 중국 분열기에 이 지역에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중원 지역의 선진 문물이 이 거란 지역으로 전파가 돼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율 아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일을 하고 요를 세웠죠. 그 후에 이제 발해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수차례 고려를 침공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작년에 항소 시간에 얘기했었죠.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이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차지해서 송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지금의 베이징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을 이제 차지를 해서 송나라를 좀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송나라랑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송나라와는 이제 그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화친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결국 송나라는 거란족을 이제 힘으로 누르지를 못하니까 해마다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패라고 하는 것이죠. 거란은 그 중원 북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한족이 일부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양식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좀 분리해서 통치하는 이원적 통치 정책을 펴니다. 바로 그 남면관, 북면관 제도입니다. 농경민은 남면관이 주현제로 다스리고요. 유목민은 북면관이 부족제로 다스리게 됩니다. 또 이제 그 한족의 문화가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그들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고유의 관습을 유지하고자 스스로의 거란 문자를 제작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그 문자가 바로 거란 문자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 불교를 좀 숭상했기 때문에 불교 미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서하라고 하는 나라는 스스로 이제 그 고대 중국에 하나라 있었잖아요. 그 하나라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요. 훗날에 그 옛날 그 하나라하고 구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 서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11세기에 이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이 이 중원의 서북 쪽에서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지리적인 특성상 비단길을 장악을 해서 동서 교역을 중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했고요. 송나라로부터 통치제도와 과거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나라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자인 서하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거란과는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했지만 송나라와는 이 책봉이나 교역 문제로 마찰을 자주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과 서하 간의 전쟁에서 송나라가 승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또 서하에게도 매년 비단과 은 그리고 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이렇게 송을 압박하던 서하도 나중에는 이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는 여진족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 아골타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 일대의 여진 부족을 통합하면서 건국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거란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 거란의 착취에 분노해서 이 당시에 이제 연운 16주를 탈환하려고 노력을 했던 송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금나라가, 남쪽에서는 송나라가 이 나라를 위아래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결국 이제 금나라가 요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라 수도까지 정벌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동맹을 맺었던 송나라까지도 공격을 하면서 송나라 수도였던 이 카이판까지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화북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고 송나라는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현재 베이징 지역인 이 중도, 그 당시엔 중도라고 불렀어요. 이 중도로 천도를 하고 이 남송 관계는 이 군신 관계를 체결하면서 이 거란 대신해서 동아시아의 강자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려하고 서하도 이 금나라에 조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는 그 이자겸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금나라하고 처음에는 이제 형제관계 맺었다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금나라도 부족제로 운영되던 국가였기 때문에 한족과는 조금 다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이원적 통치체제를 구성하였는데요. 여진족과 거란족 같은 유목민족은 이 맹한 모극제라고 하는 부족제로 통치를 했고, 이 농경민인 한족은 이 주현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 맹한모극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모극이라고 하는 약 한 300호 정도 되는 작은 부족 단위에서 군사 100명을 징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1모극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개의 모극을 1개의 맹한이라고 해서 이 부족 단위로 통치를 하고 군대도 편성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들 이 유목민족들은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단위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목민을 주현제로 통치할 수 없게 되죠. 주현제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주, 무슨 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유목민족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진족도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역시 여진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여진 문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에 이어서 이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단원에서 송, 고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